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징계위는 내일 열리게 됐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수원시 관련해서 마지막에 좀 저희가 좀 말씀 나누겠고요. 공수처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여권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권력기관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단추를 채운 격입니다.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의견 존중한다라고 해서 계속 하다가 이게 좀 종결이 됐어요. 예. 지금은 남북관계 발전법 관련해서 또 지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시다시피 그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고 또 코로나 접촉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서 결국은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어제 종결 투표 가결을 하고 또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했죠. 네.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것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코로나 사태 이후 최초의 일인데 지금 수도권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힘을 코로나 방제에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하게 될 개혁 입법들이 완수되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법 관련 필리버스터도 종결 투표가 진행됩니까? 그러면? 아마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후보를 선정해야 되고 관련해서 대통령 제각뿐만 아니라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출범 앞두고 좀 어떤 이야기가 당내에서 지금 오가는 게 있는지요? 사실은 이것이 지난해 12월 30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지난 1월 14일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돼야 했으나 아시다시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계속 좌절시키려고 했던 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올해 안에 출범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공수처가 본격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 중단돼 있는데 멈춰 있는데 이게 곧 재개가 되겠군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곧 공수처장 추천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가 됐었는데 이게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두 분, 국민의힘 추천 후보 위원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퇴 후보를 밝힌 두 분이 철회를 한 상황이라서 저는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네. 또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가 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지연 전술이 차단되도록 하고요. 그 10일 이내에 또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국회의장께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공수처 출범은 올해 안에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 관련된 절차들이 법에다 준비가 돼 있군요. 예.
지금 보도들이 꽤 예상 보도긴 합니다만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김진욱, 전현정 이 두 분이 유력하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그 공수처 추천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난번에 그 7분의 공수처 추천위원들께서 5분이 동의를 한 2분이 김진욱, 전현정 2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도 같이 한다면 이 2분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보지만 그것은 또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 추천위원들께서 결정할 일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에서 속속 지금 표결을 통해서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 그 조응천 의원이 공수처법 또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도 좀 불참하고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이 행보는 당내에서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세요? 많은 그 의원이나 당원들께서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 또한 존중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응천 의원께서도 비판이 당연히 있을 거로 보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다르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수처법 표결에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경우는 이제 그것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기권 표결을 해서 당론에 위배된 거고. 징계 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조응천 의원 경우는 그 참석 후에 표결에 불참했고 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자체를 뭐 당론까지도 정할 것 없이 전부 다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특별히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만 아마 이렇게 당의 전체적인 입장과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비판이 있어도 감당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본인이 이후에 그 지지자나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감내할 몫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난다고 하면 뭐 검찰 개혁은 완성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공수처가 그 발족이 되면 예.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들의 요구, 고위공직자 비리, 또 권력기관의 그 독주, 중립 의무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실망을 시켰던 일들을 어떻게 여하히 다루고 처리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또 기대 수준이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 얼마나 부응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내년 4월이면 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검찰개혁 일정 정도 완성됐다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 퇴진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는지요? 글쎄요. 그 이제 인사권자의 그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아마 그 지금까지 그 검찰총장과의 대립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어떤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이후에 상황은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 공정경제 3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안이 좀 재벌개혁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좀 한 발 물러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있고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공정경제 3법 아마 그 당에서 기대하는 것, 또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계가 요구하는 수준, 또 반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지켜보고 또 진행해 보면서 해도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해도
지금 그것이 워낙 여파를 여러 가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17일 날 정책의총까지 해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가급적 올해 안에 네. 또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목표를 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17일 날 정책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차례 열렸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 결론 날까요?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 예. 징계위 두 번째 기일을 열려다가 내일 화요일 열기로 하면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도 내일 끝내는 것으로 협의돼 있다고 어저께 징계위원장의 직무대리 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보니까 네. 아마 그렇게 기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자료 열람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 증인이 안 나오더라도 끝내겠다는 태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변수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징계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의결을 못하는 상황인데 예. 하지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에서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실 텐데 그렇죠.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글쎄요. 그것도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라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예. 사상 초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 사안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에 민감해야 할 검찰총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할 거죠. 판사사찰권에 대해서도 법관회의에서 안건이 채택된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관들도 그만큼 심각성을 부여했다는 의미이고 이전에 경찰의 검사 성향 조사도 큰 문제가 되었죠. 대부분 이제 징계나 범죄에 대한 경중 판단은 고의성 여부로 나누는데 네. 이 사찰 정보를 사건 검사들이 이용하도록 전달했다는 혐의를 법무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경징계 할 거라면은 아예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징계 예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 대책 같은 것들 마련하고 소송으로도 갈 것 같은데 이 징계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성이나 공정성 같은 건 다 확보됐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희로서는 이제 경징계나 중징계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징계위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예상일 뿐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위의 정당성, 공정성 사실은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해왔고 또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또 그런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 본인의 문제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애매한 발언 탓에 이제 검찰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검사들 접대권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체적 개혁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집단이 돼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징계 결정 내용적 당위성 외에도 절차적 당위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내일 이 문제는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은 더 이상 문제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들 보통 징계위원회를 보면 예. 대부분 징계 사유에 대한 증거와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가 열리고요. 네. 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과정을 둡니다. 그리고 통상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이 징계자에 대한 반론 기회 제공도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이 징계위를 마치 소송을 치르듯이 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를 일부 언론이 정당한 대응인 양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자세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궁금하고요. 의구심도 들고 또 보통의 공직자인 경우에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됐던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아심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염태영 최고위원께서 또 수원시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신데 병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이 중앙정치 지도부 안에서 결정되는데 네. 그전에는 지역의 목소리, 지방분권 과제들이 주요 현안이 아니었는데 제가 최고위원회에 꾸준히 이제 참여하면서 발언하지 보니까 지방분권 또 지역의 목소리, 민생의 목소리 이런 것을 높이는데 또 국회와 당에서의 주목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풀뿌리 정치인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으니까 전국에서 저에게 또 많은 그 관련되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전국적 현안을 다룰 때 지금까지 없었던 이제 지역 채널 이것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에도 저는 이제 긴급히 단체장들 의견을 물어서 네. 지역의 반응을 수렴했고요. 또 지급 대상 범위를 정하는데도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의견을 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워낙 시간이 많이 부대끼기 때문에 예. 고단한 일정을 계속 지내게 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이 수원시가 이제 수원 특례시가 된다면서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 수원은 인구 100만이 2002년에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에 울산광역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광역시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은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7만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을 광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너무나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또 100만 이상 도는 도시가 수원 외에도 고양, 용인, 창원 이렇게 4개나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네.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 30주년 됐는데 32년 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여태까지 크게 고쳐지지 않고 지속돼 왔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고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었는데 결국 다루지도 않고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번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지난 9일 날 통과된 거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수원 특례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 또 지방정부들의 창의적이고 또 선제적인 방역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또 그 안에 다양한 특례와 또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 조항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10년 만의 성과라고 생각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도 2020년이 상당히 좀 많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도 해오시고 수원시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이제 1년 반 정도 시장 임기가 남았고요. 2022년 8월까지 최고위원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를 뽑아주신 많은 풀뿌리 정치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방의 문제, 민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입니다.